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지만 꼭 내가 해야 하는 선택 뒤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들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방송 날씨네마입니다. 저는 호스트 겸 PD 겸 DJ 유라시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설림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쿠입니다. 네. 설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설림님.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저 한 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타쿠님은 계속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개근상 거의. 얼마 전에 밥을 먹었구나 같이. 언제죠? 연어덮밥. 맞아요. 네, 밥을 먹어서 그렇구나. 얼마 전 그것도 좀 됐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요? 제가 시간 개념이 없어져. 그런 날이 밤낮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 네. 지금 평일이고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학교에는 이제 학생들이 공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정규 학교 시간에 우리가 녹음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어른들은 대체 뭘 하나? 자기들끼리 재밌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네요. 그렇긴 하지. 놀긴 하지. 요즘에 계속 놉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선택지가 많으면 선택지를 다 보기조차 싫어질 때가 많잖아요. 저는 또 결정장애 같은 게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오히려 선택을 못 하게 되고 아예 선택지를 보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저의 사심이 많이 들어간 오늘 주제고요. 드디어 다들 주제에 만족하는 분위기라서 기분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투표를 할 때 엄청 많이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족을 안 하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운. 하나만 제발 만족을 해라. 하나도 만족 안 하기가 더 어려운. 특히 말하면 저 이 주제 투표 안 했거든요. 진짜요? 네. 누가 투표했지? 본인. 아니 3명 투표했는데? 저도 했어요. 저도 이거 괜찮다고 누구야 생각했어요. 그러면? 칸초님. 맞아. 자기는 안 하는데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투표했다고. 아니 안 하시는 분 의견을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몰랐어. 칸초님 저번엔 지각하시더니 이번엔 펑크를. 그렇죠. 설림님은 왜 이게 싫었어요 그러면? 싫다기보다는 이것도 너무 많은 선택지 속 고민하는 게 바로 전데 이 주제를 그래서? 위해서 또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얘기 마무리쯤에 우리가 선택한 이유를 하면서 고쳐졌다 이걸 하면서 우리도 배웠다라고 훈훈하게 결말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이. 네. 그래서 다들 고른 내용을 보니까 가벼운 게 많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특히 타쿠님이 골라오신 거는 어떻게 이거를 이 주제랑 엮을지 두 분 다 특히 타쿠님이 그런데 먼저 타쿠님부터 영화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저는 일단 주제 듣고 이번에는 라실님이 그 학습이 됐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주제를 드디어 던져주셔가지고 저 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라실님이 성장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축하드립니다. 네,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고생했을 것 같은 주제예요. 이번 주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뭘 볼까 고민하실 시간에 이미 보셨더라도 선택해서 보셔야 하는 영화 김씨표류기입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는데. 1, 2, 3, 4. 저 119시죠? 제가 지금 저 무인도 같은 데 갇혔어요. 한강에 무인도. 명작이죠. 네, 이게 72만으로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아시긴 아시잖아요. 알죠. 그렇죠. 일단 포스터가 특이하기도 하고 소재도 정말 특이해서 독특한 제목도 있고 그래서 안 유명해서 유명한 영화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신 작품인데 저는 조금 어렸을 적에 봤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평점에 별 하나를 더 달아줬어요. 4.5점 드립니다. 오, 되게 많이 드렸네. 네, 타쿠피셜 4.5점이고요. 네. 이해준 감독님 작품이고 그 최근에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김병서 감독님과 공동 감독을 한 백두산으로 흥행에 성공하셨죠. 드디어. 이 감독님이시구나. 백두산이요? 827만이에요. 백두산이. 그렇죠. 흥행이라고 할 수 흥행이죠. 있죠. 네. 흥행이죠.
아니 근데 완전 둘이 결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에 약간 잠식되신 게 아닐까. 그래 70 미만쯤 하면 사람이 조금 아쉽네요. 위기 의식이 생기거든. 이게 제작비가 50억이 들었는데 의외로 많이 들었죠. 그냥 네. 밤섬에서 찍었을 줄 알았는데 CG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50억인데 손익분기가 200만이었어요. 아이고. 근데 네 아쉽게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각본으로는 신라의 달밤, 품행제로, 아라한 장풍대작전 등을 참여하셨고 끝까지 간다, 골든슬럼버 같은 비교적 최신작들도 있는데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유명해서 유명한 영화라 직접 보진 않았을 것 같은. 그렇죠.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 한강의 밤섬에 불시착한 남자. 죽는 것도 쉽지 않자 일단 섬에서 살아보기로 한다. 모래사장에 쓴 헬프가 헬로로 바뀌고 완전히 자연인이 되어 무인도 야생의 삶도 살아볼 만하고 느낄 무렵 익명의 쪽지가 담긴 와인병을 발견하고 그의 삶은 알 수 없는 희망으로 설레기 시작한다. 자신의 좁고 어두운 방이 온 지구이자 세상인 여자. 홈피 관리, 하루 만보 달리기. 그녀만의 생활 리듬도 있다. 유일한 취미인 달 사진 찍기에 열중하던 어느 날 저 멀리 한강의 섬에서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리플을 달아주기로 하는 그녀. 3년 만에 자신의 방을 벗어나 무서운 속도로 그를 향해 달려간다. 네. 이 영화 어떤 뭐죠? 느낌일 것 같으세요? 영재가 일단 캐스트웨이 온 더 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둘이 뭔가 썸씽 그때는 썸씽이라는 표현이 없었죠. 뭔가가 있지 않을까. 사실 뭐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남자 김씨 정재영 배우는 밤섬에 표류를 하게 됐고 네. 물리적으로 네. 여자 김씨 정룡원 배우는 자기만의 공간, 뭐 달로도 나타날 수 있는 공간에 표류된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김 씨라는 게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어떤 한국 사회를 맞아요. 대변하는 그런 이름이 서로의 아닐까. 이름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극중에서. 근데도 캐스트 쪽 보면 여자 김씨, 남자 김씨 이렇게 그렇죠. 써 있는 게 음. 보편적인 김씨를 대변하는 한국의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을 그런 의도 같고요. 네. 일단 여자 김씨와 남자 김씨는 둘이 펜팔 친구가 돼요. 극중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네. 방법에. 아날로그적. 네. 그래서 근데 그 정재영 배우가 그런 말 하죠. 궁금한데 모르는 게 펜팔의 묘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여자 김씨가 밤에 몰래 밤섬에다가 쪽지가 든 와인병을 던져놓는 식으로 둘이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래갖고 영어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미국인인가? 한국에서. 국제 펜팔인가? 막 이러면서 펜팔은 또 영어로 해야 맛이 네, 살거든. 그리고 상상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여자 김씨는 망원 렌즈로 그 밤섬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자 김씨가 뭐 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짜파게티 봉지 안에 막 숨을 쉬면서 짜장면 너무 먹고 싶다 이러는 거를 봐요. 네. 그래서 밤섬으로 짜장면을 배달시켜 줍니다. 오. 그 장면도 되게 코믹해요. 그 배달원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밤섬으로 오리배를 타고 배달하러 가는데 그 장면도 웃기고. 그래도 해주긴 해주시네. 네네. 근데 남자 김씨가 그 짜장면을 거절해요. 오. 그 이유는 짜장면이 자신의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전해달라 해요. 배달원에게. 네. 그 무인도에 살게 된 남자 김씨는 그 옛날에 먹은 짜장면에 대한 기억이 나면서 이거를 자신의 힘으로 먹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면서 막 거기 밤섬에서 밭을 일구고 그 새똥에 있는 씨앗을 모아서 옥수수를 막 키우고. 그쯤 되면 이제 무인도 생활에 적응해서 거의 그 밤섬판 마션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탈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리배로. 아니 그 오리배는 네. 그 페달이 없는 그냥 모형만 있는 오리배였어요. 아니 배달원이 왔다는 거는 같이 맞아요. 돌아가면 자기도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신호배도 나와 있듯이 처음에는 헬프 살려주세요. 저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 되니까 어쩌면 여기 삶이 더 괜찮을지도 고립을 택했구나. 꽤 괜찮네 이러고 고립택하고 네. 여기 막 버섯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둘이 여자 김 씨랑 같아지는 거죠. 나갈 수 있지만 나갈 생각이 없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 나가면서 여기서 계속 살면서 막 친구들 만들고 약간 어떻게 보면 로빈슨 그래서 네, 윌슨이라고 할 수도 있는 허수아비를 만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밭을 일구다가 뭐 가만 보면 내 말 맨날 씹는다 이러면서 약간 이입을 해서 그런 증세도 보이고 어쨌든 옥수수를 키우고 그 짜장면을 먹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네. 그 자기의 희망을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자 김 씨는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됩니다. 쪽지로 sorry 하고 영어로 네. 그때까지. 네네네. 그래서 남자 김 씨는 아 그래 하고 그 바다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여자 김 씨가. 그렇죠. 네. 맨날 보고 있는 게 아니니 그래서 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몇 시간 수영을 하고 결국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데 성공한 남자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짜장면을 먹습니다. 와, 그 장면이 만들었지. 명장면이죠. 아 그렇죠. 그 짜장면 먹방.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게 만드는 네네네. 한국 영화 중에서 몇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건 간의 숭어업 같이 아 진짜 직접 만들어서 막 자기가 콩도 막 다 완두콩도 막 하고. 해가지고 근데 며칠 뒤 심한 폭풍우가 치고 남자의 보금자리였던 오리배가 물살에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보금자리를 잃고 상심한 남자 앞에 공무원들이 나타나 생태보호구역이라며 쫓아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게 뭐 당연한 설정이죠. 그렇죠. 사실 거기를 지키시는 분들의 일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봐도 그 외양이 노숙자 원시인의 모습을 하게 된 김 씨는 자연인. 어쨌든 쫓기는데 여자 김 씨 또한 자신의 세상이었던 남자 김 씨가 쫓겨나니까 당황하면서 결국 집 밖으로 나오고 둘은 간신히 만나게 됩니다. 사실 네. 이 영화는 시대를 잘못하거나 수작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왜요? 담고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2009년 당시에는 히키코모리 같은 문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사실 지금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더 적합한 주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서 혹은 포스터 때문에 망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많이 들고 저도 영화 볼 당시에는 그냥 코믹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살펴보면은 또 이제 이해준 감독님이 던지는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네. 뭐 남자 김 씨는 빚이 2억이 넘어가고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당하고 여자 김 씨는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얼굴에 화상 흉터로 본인의 모습을 싫어하고 인터넷 속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도용하며 숨어 지내죠. 각각의 명대사가 있는데 남자 김 씨는 죽는 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욕망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삶에서 벗어나서 밤섬이라는 공간으로 가게 돼서 남자 김 씨는 더 행복해지고 성취감도 맛보고 본인의 삶에 열정을 더 가지게 됩니다. 뭔가 스스로 해내려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뭐 전화라든지 네. 아니면 날고 싶다는 욕망이 비행기를 발명한 것처럼 김 씨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무인도에서 옥수수 기른 법을 발명해낸 와우. 그런 인간의 욕망을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원신 같이. 네네네. 또 여자 김 씨는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라는 대사를 했어요. 이게 역설적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상대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밤에 달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취미로 한 이유가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외롭고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 민방위 훈련 때 텅 빈 도로와 운동장 같은 걸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그 시간대에만 볼 수 있는 자신의 공간에 남자 김 씨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우연히. 이게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인도가 아니라 막 도시에서 아무도 없으면 기분이 되게 묘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 새벽에 뛰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좋다. 새벽에 뛰면 이 도로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안개도 좀 끼고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안식을 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새벽에 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대신 뭐 포기하는 게 많죠. 아침 2시까지 자고 잠 포기해야 되긴 시간이 하는데 꼬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해보진 않았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따릉이를 많이 타는데 또 늦게 타다 보면은 사람도 없는 내리막길 이런 데 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르막길 너무 싫고 오르막길 간 만큼 또 내리막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아무도 없는 공간. 네. 맞아. 그래서 작품 전체가 메시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다들 현실과 다른 그러니까 뭔가 화를 표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영화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사는 그런 건데 요즘에는 오히려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 사실 2009년 당시에는 그 여기서 나오지만 미니홈피라는 게 있었고 그게 주류였잖아요. 지금으로 그렇죠. 치면 네, 싸이 인스타? 감성 그렇죠. 지금은 인스타로 뭐 인스타가 주류 SNS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서 좀 더 공감이 갔던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2009년만 해도 인터넷 문화가 그렇게 악질이 그렇게까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가요? 근데 막 최근 들어 뭐 자살 사건도 많아지고 연예인들의 악플에 의한 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최근에 뭐 어제죠? 여행에 미치다 대표가 자살했거든요. 그것도 보면서 좀 더 뜨거워졌죠 인터넷이. 그러니까 차라리 SNS가 발달을 안 했을 때면 내가 혼자 있어도 남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남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상대적 비교를 박탈감. 그렇죠.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009년에 비해서 최근에 어떤 뜨거운 감자도 많고 어떤 절망, 불편함, 뭐 헬조선 이런 논의가 많아지면서 조금 상했다고 볼 수 있죠 인터넷 문화가.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개봉을 했으면 지금 시대에 맞게 좀 더 좋은 평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더 개봉하기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재개봉으로 하면 지금 그리고 다 좋을 것 언택트 같아요. 문화로 집에 지금 있으니까 다 코로나로 집에 있으니까 딱 다 나왔으면 같이.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와인병으로 막 펜팔하고. 네, 그니까요. 네. 그 어쨌든 시대를 역행한 요즘은 수작이고 뭐 어떤 분들은 배달도 무서워서 마스크 끼고 배달 받으시는 혹은 뭐 문 앞에 내려달라. 맞아요. 뭐 그럴 바에는 짜장면을 차라리 만들어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기사님이 멀리서 주시길래 왜 그러시니까 그 약간 저를 배려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저도 전에 카페에 갔는데 제가 카드를 건네드렸는데 약간 뭐랄까 카드를 이렇게 바닥에 놔주셨어요. 보통은 그냥 네. 손으로 건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 약간 이 생각 들었는데 알고 보면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게. 그게 옛날이었으면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니까요. 설마 나를 배려해주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마인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리마인드를 계속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비대면 카드 거래. 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그 색감이나 이런 게 저는 한국 영화의 색감을 별로 기대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평범하고 우리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기도 해서 좀 특이해 보이지 않아요. 보통. 생각해보니까 한국 영화 중에 색감으로 유명한 영화는 잘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럽이나 타국의 색을 더 좀 신기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되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색감을 좀 보여주는데 영상미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금 와서도 약간 교과서로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작품이고 실제로 이 DVD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명작이고 아마존 같은 데서 구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기도 한다네요. 재개봉 한번 해줘라. 그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재개봉해주는 게 낫다. 그니까 이거 나오면은 뭐 블루레이로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패한 이유가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러니까 요거에 공감을 할 만한 사람들이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이 캐릭터 자체가 조금 밖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영화관은 못 갈 거 아니야. 이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히키코모리 문화 당시엔 생소했잖아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게 뭐지? 저런 게 있나? 약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2009년 당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문제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일단 포스터가 너무 진입장벽이 높았고 포스터가 그거죠. 정재영 배우가 그 카메라를 막 신기하다듯이 쳐다보는
그리고 저는 제목도 막 그렇게 딱 와닿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어서. 맞아요. 네. 삼류 코믹 영화의 느낌이 나는 포스터를 써가지고 제가 영화관에 가서 그 당시에는 뭐 현장 예매가 많았으니까 네. 딱 포스터를 보고 안 봤을 것 같아요. 아, 그 그렇네. 당시라도. 맞아요. 아니 막 주인공이 엄청 잘생기게 꾸미고 나와도 볼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정재영이 막 거지같이 하고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면 방금 그 외국 포스터처럼 그냥 그 장면만 캡처해서 포스터로 뜬 건데도 훨씬 나은 평을 아싸리 듣고 예술 영화를 표방해서 했으면 그러니까요. 매니아층이 있었을 텐데 그 표류기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 코믹에서 보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좀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서 표류기라면 다양한 걸 좀 떠올릴 수 있고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좀 가치가 좀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영화는 제가 느끼기에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제적인 선택을 집행하자면 가서 보겠습니다. 김씨 표류기 네. 꼭 김씨가 보세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날씨를 뽑아본다면 제 날씨는 햇살은 좋은데 바람 선선해서 더 좋은 희망찬 날씨입니다. 갑자기 저도 하는 거였나요? 저는 되게 구름 낀 날씨 속에서 갤려고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 싹 들어오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무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설림님 영화 골라오셨는데 네. 왜? 네, 이거 선정한 이유부터 말씀을 네, 드릴까요? 왜? 나 그러면? 진짜 궁금해. 왜? 이거랑 뭔 상관이야? 선택이랑? 너무 많은 선택지 속 고민하는 그대를 위해 주제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네. 고민이라는 게 이렇게나 되게 콘텐츠가 많은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고른 영화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껏 열심히 골랐는데 재미가 없으면 되게 시간이 아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너무 깊게 고민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더 지치게 되고 또 지친 상태로는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에 지친 사람을 위해서 네.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영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미디 영화라서 깊게 생각하면서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요리 장면만 봐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자기가 고르기 힘들어서 네. 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러니까 고르다 그렇죠. 고르다 지친 사람을 위한 힐링 영화입니다. 본인이 지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저도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진짜 이유는 이거 아니잖아요. 네. 뭐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골랐다고. 쉿. 사실 저가 이런 주제를 하는 이유도 네. 알아서 이유를 붙여라 라는 이유가 근데 크기 이유 때문에. 잘 붙이지 않았나요? 네, 되게 잘 붙였어요. 그런 선택지가 많을 때는 일단 골라놓고 뭐 이유를 만든다든지 혹은 제일 편한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영화 음식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사실 라디오에서 다루기 정말 까다로운 영화가 음식 관련한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설림님이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음식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 다른 어려운데? 것도 아, 그냥 그렇죠. 뭐 뭐 인생이 시각적인 어려워. 거를 묘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도 음식 네. 같은 거는 뭐 유튜브에 ASMR이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ASMR 같은 건 굳이 뭐 영상을 안 보고 귀로만 듣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음식 소리를 내겠다. 그렇게 아니면- 말은 안 했는데. 아니, 나보고 넣어라 편집해서. 이거 음식 맞습니다. 라디오 저 음식 라디오도 듣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소리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설명을 잘 해야 들리나 봐요. 뭐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줄 듯 말 듯해요. 아, 네네네 줬다 뺏었다. 아까 설림님이 설명할 때 저희 둘 다 같은 자세로 팔을 이렇게 꼬면서 어떻게 하나. 참고로 제가 줄거리 설명할 때는 그런 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아 좋습니다. 감독님은 누구시죠? 일단 이 제가 준비한 건 아메리칸 셰프고요. 아 얘기를 안 했구나 뭔지. 네. 아메리칸 셰프 2014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What is this madness, huh? There's carne asada. Check it out. Wow. Chef Big Dog up all night cooking. Shut up and taste this, amuse douche. Come here. Look at that. You like it?
We're gonna cook like this. 원제는 그냥 셰프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아메리칸 셰프로 좀 로컬라이징된 그런 작품입니다. 원제가 그냥 셰프예요 이게. 네. 이거 왜지? 우리가 셰프라고 하면 흔히 뭐 프랑스 이런 걸 떠올려서 그런가? 뭐 그런 약간의 좀 편견 그런 게 있어서 아메리칸 그런 거 셰프가 아닐까요? 더 나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그 영화를 보여줘요. 네네네. 뭐 주마다. 네. 근데 이번 주 영화가 셰프래요. 그래서 뭐야 저게 이랬는데 이름이 네. 아메리칸 셰프가 훨씬 더 보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이게 영화를 보신 건가요? 뭐 사대주의가 아니라 그냥 셰프라는 단어만 썼으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셰프 하니까 뭔가 좀 더 끌린달까? 영화 자체가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묻어 나와서. 그렇기도 하고 음식도 거의 그런 양식 위주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프랑스 레스토랑 코스 요리 느낌이 아니라 아메리칸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의 요리들이 많아서 캐스팅도 엄청나네요. 일단 감독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존 페브로 감독님이시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이언맨 2 감독을 하셨고 그리고 배우나 각본가로도 열일하시는 분이시죠. 배우로도 나오시죠. 네, 토니 해피 스타크 오건으로. 경호원으로 나오셨고 네. 그리고 이외에도 정글북, 라이온킹 등 연출상으로도 되게 많은 호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영화도 실제 셰프에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찍었다고 한 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스토리는 네. 아이언맨을 2편까지 찍으시고 너무 약간 본인이 지치셨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힐링을 하면서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찍은 영화가 이 영화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캐스트가 출연진이 좋은 이유도 거의 아이언맨에 나왔던 이런 분들이 카메오로 많이 등장하시고 그러네요. 네, 로다주나 스칼렛 요한슨이나 난 감독님이셨다 보니까 굉장히 배우들을 많이 알아서 여러 카메오들이 많이 나오시죠. 인싸들의 세계죠. 그 듣기로는 이 아이언맨 2를 찍을 때 하도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참견 같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스스로도 약간 그렇죠. 좀 진절머리 나는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영화 속 상황도 좀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출연진 주연도 감독님 본인이 하셨고 그러니까 감독이자 주인공이죠. 칼 네. 캐스퍼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이게 출연하면서 기획하는 걸 동시에 하시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저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감독하면서 네, 제가 기획도 좋고 출연도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걸 욕심이 두 대단하시죠. 가지 잡기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 외에 등장인물로는 아들인 뭐 퍼시는 MJ 안소니라는 아역 배우가 했고요. 그리고 이네즈 역할은 소피아 베르가라 배우님.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모던 패밀리 나오신. 모던 패밀리로 네. 유명하신. 그리고 그 외에 유명한 로다주 아이언맨 나오고 그리고 울레기도도 나오죠. 스칼렛 요한슨 배우님도 나오십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칼 캐스퍼는 LA의 잘 나가는 식당 골로아즈의 주방장입니다.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나죠. 그런데 어느 날 거물이 식당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거물은 바로 유명한 비평 블로거 램지 미첼이 방문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찾아와 메뉴를 바꿀 거냐고 묻습니다. 칼은 골로아즈는 5년째 같은 메뉴만 선보이고 있으며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방장으로서의 소신과 단골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장의 대립 끝에 결국 칼이 한 수 접고 평소대로 대접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주방장으로 나오시는 분, 주방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배인으로 나오시는 분이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뭐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반대 때문에 소신을 포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이웨이시잖아요. 저요? 네. 저는 근데 대학 진학에 그런 걸 겪었어요. 재수를. 사실 저는 대에 가고 싶었거든요. 오, 근데 잘 어울려요. 담임 선생님이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어가지고 왜 4년제를 가지 않냐. 너 성적도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제 의견을 묵살해 버리시고 혼났어요. 저는 게다가 뭐지? 이래서 최대한 비슷한 과를 찾다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네.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남았죠 오히려 점수가.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후회? 아니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갑자기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미 걸어온 길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대학을
지원을 했고 붙었어요. 저는 붙었는데 오. 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가게 된 케이스인데 충분히 좋은 대학교죠. 뭐 비슷한 거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와 그래서 본인의 소신을 그래서 꺾었던 경험. 저는 딱히 없던 것 같아요. 오, 자기가 마이웨이면서 나한테 마이웨이래. 저의 소신을 꺾은 적, 저 사실 최대한 이렇게 제 소신이 없는 쪽을 선택하는 편이라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라는 삶의 진리를 잘 이용하고 계시네요. 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독단적이게 될까봐 최대한 그런 거를 배제하려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선택하는 편이에요. 우리 독단적이신 설림님은? 제가 독단적인가요? 막 근데-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피곤해가지고? 네. 아, 조심하세요. 저는 독단적이라기보다는 전 좀 휘둘리는 것도 많이 당하는 것 같은 게 뭔가 다른 사람이 되게 현혹을 시키는 말을 하면은 그런가? 이러면서 좀 그쪽으로 귀 기울여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뭐 소신을 지켜야겠다 아니면은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팍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사실은 자기 말 들어도 뭐라 하고 안 들어도 외골수라고 뭐라 하니까 결과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최고지 않나. 사실 네, 결과만 뜻대로. 좋으면 과정이 사실 어떻게 됐든 무시를 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잘나지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 다 미화된다. 이어서 그날 밤 직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칼이 들뜬 기분으로 램지의 평가를 읽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무상하다 했던가 10여 년이 지나며 칼 캐스퍼 셰프는 마이애미에서 손꼽히는 셰프에서 애정에 굶주려 매번 돈을 찔러주는 자신감 없는 할머니처럼 변했다. 이런 평가를 남깁니다. 그야말로 그게 대사인가요? 네, 이런 평가 대사는 아니고 글을 읽은 건데요. 네네네. 네, 그야말로 혹평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칼은 새로운 요리 연구에 몰두합니다. 다음 날 어째선지 직원들이 자꾸 트위터는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은 트위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이 궁금해져서 아들 퍼시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시작했고 약 13만 팔로워를 보유한 램지의 혹평이 인터넷에서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이 상징적이네요. 램지. 고든 램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쵸. 그래서 칼은 분을 참지 못하고 램지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Hey, what are you doing? This Don't guy. do it. What are you writing? Chef, that's not a good idea. Just listen. I won't send it until we all say it's okay. Why don't you come by again tonight? I got a whole new menu just for you, asshole. No. That's not good. 칼은 프라이빗 메시지니까 1대1로 보내는 건지 알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공개적인 트윗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리트윗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램지 역시 칼에게 공격적인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칼은 분노하면서 램지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SNS로 이렇게 디스전을 그러다 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너 찾아와. 너 어디야?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오면 찾아와. 나 어딘데? 나 X인데 찾아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결투 신청 덕분에 식당에는 순식간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칼도 램지를 위한 메뉴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또 사장이 등장해 만류를 하죠. 예술가 놀이는 집에서나 해! 이러면서 칼은 감정이 상해서 식당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램지는 칼이 도망쳤다면서 트위터로 비웃기 시작하죠. 자신만의 주방에서 마음껏 요리를 만들고 있던 칼은 그 트위터를 보고 또 빡쳐가지고 시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따위로 써놓으면 지랄맞게 아파 알지도 못하는 게 이러면서 울분을 잔뜩 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온 인터넷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칼은 일종의 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칼은 직장에서도 잘리고 새로 불러주는 것도 없으니 좌절하게 됩니다. SNS로 패가 망신한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도 어쩌면 이런 비평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칼처럼 이렇게 작품의 당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막 저희한테 따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변태라 그런가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우리를 찾아올 만큼 영향력이 있었나 싶고 뭐 구독자도 안 찾아오는데 감독님이 친히 찾아서 오시면 한번
심도 있는 담론을 나누지 않을까. 오히려 초대를 해서 떡상하는 계기로 음. 가는 것도 그것도 좋다, 나쁘지 좋다. 않네요. 감독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그럼 다음에 참여해서 얘기하시죠 해가지고 아니 꼭 오면 아니 마이크 키고 얘기하라고. 여기서 칼이 일종의 인터넷에 밈이 되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밈으로? 근데 이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는지는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여기저기 뭐 짤방으로 쓰인다든지 뭐 화낼 때 이렇게 합성으로. 한다든지 말꼬투리로 뭐 뭐 한다든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밈이라는 게 되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뭐 최근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그 가수의 깡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던 노래였는데 뭐 어떤 학생이 그런 커버 댄스를 추고 뭐 뮤직비디오가 뭐 재밌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물타기가 돼가지고 그런 밈화가 돼서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밈이라는 게 현대에 좀 이런 허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본인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라실님? 아 저는 뭐 빠삭하죠. 저는. 진짜요? 오. 다들 아니 에어른이다 이거 놀리시는데 제가 다 알 거는 알고요. 오. 깡 좋아하고요. 저 사실 깡 정말인가요? 1세대예요 저는. 오. 그러니까 그 커버를 올리기 전부터 깡이 흥했거든요. 1일 1깡 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가끔 한 2일 1깡 정도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근데 그 밈이 되는 게 처음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 비도 그랬을 거고 한 1년 지나니까 본인이 뭔가 논 거 같은데 아마 우리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일단은 본인이. 유머에 기반한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고 사실 밈에는 어떤 불쾌함이라는 게 전혀 담겨 있지 않은데 뭐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려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밈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뭐 나중에는 유쾌하게 본인이 즐기기도 하는 그런 인정하는 문화도 있고 인류죠 인류. 네. 최근에는 뭐 이근대위 같은 밈도 많은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요즘. 뭐 개인주의야. 네 팀 버려? 이런 거 있거든요. 인성 문제 있어? 최근에 그걸로 친구랑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서 밖에 자전거 타면서 돌아다녔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혹은 뭐 받아들이는 시간을 거쳐서 인류처럼 오히려 자기가 더 막 그걸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분들은 그냥 재밌으면 돼. 얘를 싫어서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정말 뭐 놀리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웃기니까 하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웃기는 걸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니까. 미국 밈이 좀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미국 밈은 진짜 웃기기만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밈은 반면 좀 까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뭐 여기 등장하기도 하겠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밈들이 되게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밈의 대상으로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유쾌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고픈 아직까지는 또 뭐 우리가 크게 되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히려 까주더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혹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밈까지는 아니더라도 맨날 똑같은 경험으로 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많죠. 아예 저번에 뭐 넘어졌어 이러면서 그거 막 넘어지는 거 흉내내거나 많죠. 이런 거 최근에 겪으신 적 있나요? 저는 오히려 놀리는 입장이었던 거.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네. 아 역시 죄송하네요. 인성 문제 있는 걸로 드러났네요. 개인주의라 가지고요. 아 그렇죠. 절저하다. 미안하네 친구들한테. 이때 칼은 전 부인의 전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는 바로 아이언맨 로다주였죠. I'm Iron Man. 그에게 낡은 푸드트럭 한 대를 얻어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열심히 트럭을 손보고 직장 동료였던 마틴까지 합류해 뉴올리언스 그리고 텍사스를 거쳐 LA로 떠나는 푸드트럭 여행을 시작합니다. 뒷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바쁜 직업 때문에 아들을 잘 챙기지 못했던 칼이 요리를 통해 아들과 친해지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과정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또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 완벽한 약간 팝콘 무비네요. 그래서 저도 뭐 기승전결이 되게 딱딱 떨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잘 봤던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 기반이죠? 실화인가요? 그러니까 실화 기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셰프가 이런 식으로 그냥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푸드트럭으로 성공해서 다룬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 푸드트럭 이름이 고기. 그러니까 한국어로 진짜 고기. 네,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고기로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그 사람한테 뭐 고증이나 이런 것도 상담을 받은 네, 영화라고 맞아요. 그래서 해서 중간에 막 뭐 고추장이라든지 한식이 조금 네. 언급이 되는 게 그런 이유 한국계 때문에 분들 자문을 받았다고. 전체적으로 영화가 신나는 딱히 이렇게 우울한 부분도 없고 가볍게 보시기 좋은 영화일 것 같고요. 다만 조금 판타지인 부분은 아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그게 판타지인가요? 그래서 다음에 가자. 트럭 좀 닦아. 알았어. 집에 돌아가야 돼. 그래.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아빠랑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뭔가를 하는 느낌이어서 판타지일까요? 저는 말 잘 들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 설명해 주시죠. 저는 기분 좋은 바람이 후 하고 불어오는 가을 날씨. 식욕의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해도 되나요? 네. 여기에서 뭐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 아들과 아빠가 뉴올리언스에서 어떤 도넛을 사 먹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되게 다정하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이렇게 뭐 추억이 담긴 음식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아까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참 좋네요. 아빠랑 같이 도넛 사 먹고 참 아름다운 음식이네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난 게 PC방에서 나온 라면, 특히 컵라면인데 저희만 그런 줄 모르겠는데 컵라면 하면 PC방에서 사 먹는 컵라면 하면 정해진 게 있거든요. 네. 딴 거는 잘 안 먹어요. 막 진짬뽕 이런 건 절대 안 먹고. 전 진짬뽕 먹는데. 돈 많으시네요. 저희는 항상 튀김 우동이라는 네, 컵라면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먹고. 뒷광고인가요 이거? 제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짜파게티 먹었습니다. 맞아. 짜파게티도 투톱이죠. 냄새에 있으면 못 버티거든. 못 참지. 짜파게티가 국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한 건지. 네. 맞아요. 그런 거나 웰치스라던가. 그리고 특히 PC방에서 그 짜파게티를 잘 해주셔요. 비비는 스킬. 맞아. 제가 PC방 알바도 해봤었는데 그거 비비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시키지 그런가요? 마세요. 짜파게티 맛집. 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뭐 혹은 가족이랑 먹은 기억이 잘 없네요. 저는 요즘에. 닭꼬치가 약간 그렇거든요. 닭꼬치라는 게 가족들이랑 축제 가거나 아니면 그 휴게소에서만 먹는 음식이거든요. 네네네. 보통 그냥 평소에 닭꼬치 먹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먹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부모님이 생각나고 뭔가 어릴 때 부모님 목마를 타고 축제에 가서 닭꼬치를 먹던 그런 제가 생각나서 조금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설림님은?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요즘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랑 홈플러스를 쇼핑하러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그 푸드코트 같은데 한 네네네. 구석에 크레페를 팔았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연두 색깔 그 또띠아 같은 거에다가 뭐 네네네. 야채랑 햄이랑 머스타드 소스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아서 먹은 건데 항상 홈플러스 가면 그거를 꼭 먹었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하면 크레페다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기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크레페 가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먹고 싶다 하면서 막 다른 홈플러스 지점도 가보고 했는데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죠. 뭐 아시는 그런 분 집. 있으시면 제보 바랍니다. 아니, 추억의 맛. 갑자기? 저는 요 주변에 홍대잖아요. 네. 합정 홈플러스에 크레페 있어요. 진짜요? 네, 그 드시러 가요. 가야겠다. 한 번도 먹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거기 크레페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입니다. Welcome to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On the world's biggest game show, how does a boy from the slums know all the answers? Are you nervous? Am I nervous? Oh, yes. 영화는 2008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후 노나업이죠. 노나업. 2009년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후 2008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이고요. 감독님은 데니 보일이라고 네. 28일 후, 트레인스포팅, 127시간, 선샤인 등 연출한 감독이세요.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영화가 많아서 긴장감 있는 영화를 잘 찍으시는 분인데 네. 특히 핸드핸드를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고요. 영화가 인도를 다뤘기 때문에 네. 인도의 그런 리얼리티를 정말 잘 살려서 다큐 보는 느낌이 들 만큼 현실적인 영화고요. 배우는 데브 파텔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스킨스에서 배역을 맡은 걸로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네. 영화 채피 그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영화 채피에서 주인공을 맡았고요. 영국인인데 인도계라서 보면 인도 사람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영국인이라는 거. 영국 감독이랑 영국 배우가 나오는 완전 영국 영화지만 네. 인도가 배경이답게 뭐 영국인이 갑자기 나온다던가 뭐 혹은 영국 문화가 나온다던가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모르고 보면 그냥 인도 영화인데 인도 영화 하면 우리가 사실 생각나는 게 춤추고 뜬금없이 막 싸우다가 춤추고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인도 문화를 접하기 편하지 않을까, 인도 영화를 시작을 하기에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영화고요. 영화가 시작을 하면 주인공 데브 파텔이 퀴즈쇼에 나가는 것과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교차 편집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경찰은 어떻게 속였어? 라고 질문을 계속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2천만 루피, 한국 돈으로 거의 3억 2천 정도가, 그러니까 현재 3억 2천이니까 뭐 당시에는 더 많았겠죠. 그리고 인도에서 3억 2천이란 돈이 또 가지는 의미가 다를 거니까 또 이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 출연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갔지만 출신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천민, 정말 낮은 빈민 출신이어서 네. 이건 사기를 쳤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당해서 사기죄로 고발당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첫 번째 문제까지는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맞추는 문제여서 뭐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 두 번째 문제가 인도 국장에 새겨진 긴 글씨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기관에 쓰이는 문장 모양. 문장이요? 네, 정부 기관에 쓰이는 무슨 행정부처에 딱 쓰이는 문양 같은 거를 맞추는 문제인데 우리는 태극 문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추는 건데 사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네. 우리는 딱 그러면 바로 알 만한 건데 얘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친구 전화 찬스까지 써가면서 겨우겨우 맞추게 되는데 네. 이 어려운 퀴즈쇼에 뭐 겨우 2단계 그거 하나를 모르냐고 의심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러면 당신은 시장에 파는 튀김빵이 얼마인지 아냐? 혹은 저번 주 목요일에 자전거 훔친 애는 아냐?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거기 사는 사람이면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화 스토리에 당위성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뭐 이 와중에 빈민가에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경찰에 뭐 고문도 당하고 같이 앵벌이에 끌려가서 뭐 갱단 멤버가 된 형과의 스토리라던가 같이 빈민가에서 자라서 홍등가에 팔려간 여주인공과 뭐 극적으로 탈출한다던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네. 주인공이 어떻게 퀴즈쇼의 마지막 문제까지 가는가가 서서히 밝혀지게 되는데 영화가 퀴즈 문제와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네. 교차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어려운 퀴즈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쯤 되면 영화 결말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상이 되는 영화죠. 뭐 당연히 우승하겠지. 그래서 이 영화가 좋은 거는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따라가면서 인도 빈민층 문제나 계급 사회나 아동 학대 등을 그다지 과하지 않게 뭐 인도 영화처럼 춤을 춘다거나 혹은 타국이 인도를 볼 때 미화한다던가 그런 거 없이 현실만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를 알기 좋은
그렇죠. 마지막에 춤을 춰서 감동을 강탈했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솔직히 춤 한 번은 들어가야지. 인도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면 한 번은 들어가주니 그거 예의가 아닌가. 그거는 뭐. 근데 중간에 막 뜬금없이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참. 근데 춤도 이 영화에 나오는 춤 정도면 인도 영화에서는 거의 율동에 비슷한 느낌이라 애교다. 애교지 이 정도면. 인도 영화 장난 아니에요. 전쟁하다 막 그러고 막 로봇캅인데 막 뮤지컬의 나라죠. 그런 거 선호하세요? 뮤지컬도 그만큼 못해. 저는 그 인도 영화를 꽤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바후발리라던가 유명한 거 많거든요. 네. 세월간이 정도? 세월간이는 다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봤어요? 네. 세월간이 정도면 굉장히 마일드한 거죠. 바후발리 이런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일단 보세요. 화살이 막 100만 개씩 날라오는데 주인공이 칼로 막 다 막 부수고 그런 영화, 그런 감성이에요. 그래서 인도 감성. 네. 세월간이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이 영화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세월간이보다 확실히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 편하고 그리고 인도를 잘 보여주는 게 네. 조직적인 앵벌이가 있다던가 아이가 쓰레기로 덮인 곳에서 살면서 노동을 한다던가 뭐 공식적으로는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계급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인도에서.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라던가 부패한 경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영화 만들면은 국가에서 싫어할 법도 해요. 뭐 중국도 그렇죠. 본인들을 중국을 깔아내려는 내용을 쓰면은 이의를 제기하고 뭐 상영 금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영국 영화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뭐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인도 사시는 인도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타국이 소위 막 존중의 의식을 가지고 선의로 치장하는 시선의 영화나 작품보다 정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올바른 문화 상대주의가 아닌가.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좋게 말을 해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좋게 얘기한다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그들의 문화나 나라의 존중의 시선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지나치게 미화를 시키거나 뭐 환상을 담는다던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탈리즘이라던가 그렇게 되면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과도한 PC주의로 망치기도 하고 작품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현실이 왜곡돼서 또 다른 편견을 낳기도 하잖아요. 잘 모르면서 미화하는 것보다는 잘 알면서 확실히 비판하는 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근데 그리고 관객은 창작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걸러서 보거든요. 뭐 인도를 나쁘게만 그렸다고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 보는데 과도하게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그렇죠. 더 귀찮게 보고 악플을 남기기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나오기 힘든 영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영화가 그렇죠. 뭐 인도 비하 혹은 뭐 그렇게 시비가 걸려서 하지만 다양성을 상실한 시대 같아요 영화가. 그렇죠. 아마 이런 시선도 2008년 당시에는 좀 덜해서 최우수 작품상을 준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인도를 보셨네요라고. 그거는 만약 지금 나왔다면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법한 영화 꼰대들한테 혼났을 법한. 너 뭐라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되듯이 서양 쪽 사람들은 특히 서양 쪽 사람들은 인도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틀즈가 그랬고 비틀즈도 인도에 가서 무슨 영적 체험 혹은 요가 이런 식으로 인도 문화에 심취한 때가 있었고 인도한 뭔가 자연적이고 그렇죠. 신앙적인 차크라. 게 차크라 막 거기에 뭐 본거지 근원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특히 서양 쪽에는 인도를 굉장히 영적인 어떤 것들이 넘치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이런 환상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영국인인 이 감독이 이 대사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뭐 우리도 사실 있죠. 인도 영화라고 하면 춤추고 사실 그런 연출은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인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는 어떤 의식을 부여한 건데 근데 또 그 표면적으로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인도 사람이라도 인도 인구가 몇 억인데 어떤 사람 이게 맞다고 이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 건데 대체 누구 기준으로 이거를 비판이라고 봐야 되나 비난이라고 봐야 되나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는 영화로 이런 걸 얘기하려면 아카데미 정도는 받아야 요즘 아카데미도 뭐 하도 막 그런 거를 칸 생각을 이런 거 한다고 쓸어버리면은 이 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가져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힘들다 힘들어. 확실히 그러면서 이런 영화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배제한 그런 것들을 신경 안 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라 참 좋은 것 같고 또 추천드릴 만한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한 주인공 그 데브 파텔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사람의 인생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도 로맨스가 섞여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맞아. 스토리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닌데 소재는 특이해서 지루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인도 특유의 노란 빛깔과 기름기가 느껴져서 기름기. 그리고 또 그 무대는 엄청 파란색이잖아요. 네. 세련된 때깔이고 네. 그 대비가 되게 좋다. 그래서 한국 관객이 보기에는 신선한 부분이 많다. 인도를 다큐멘터리가 아니면 영화로만 보면 그거는 사실 인도가 아니라 그건 사실 진짜 현실이 아니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런 문화가 많아서 이 영화 정도면 한국 관객이 보기에 신선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유고요. 네. 다들 근데 이유를 저는 사실 거창하게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걱정을 했어요. 이유를. 그래서 저는 조금 다들 다행히 가벼운 이유로 선택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유로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요. 너무 많은 선택지 속 고민하는 그대를 위해인데 뭐 스포는 아니지만 결말 부분에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퀴즈쇼에서 우승했는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 어떤 문장으로 그 부분이 솔직히 그 부분은 상업성을 고려해서 넣은 감동 요소인 것 같고 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영화가 주인공이 선택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정말 빈민층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선택한 게 첫사랑 찾으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 이 퀴즈쇼에 출연한 것 자체도 헤어진 여주인공을 찾으려고 출연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여주인공도 다시 만나고 퀴즈쇼도 우승해서 해피한 결말을 네, 맞게 될 수밖에 없지. 스포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운이 좋아서 우승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선택지가 되게 많을 때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딱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인생에서 한두 번이 아니니까 문제인 건데 영화에서처럼 뭐 굳이 이성을 찾으려고 뭐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게 둬도 크게 인생을 걸 정도로 손해보는 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에 관련된 영화로 뽑아봤고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인생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거나 후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지였다고 생각을 해도 진짜 내가 몰랐던 어떤 이유 때문에 미래에는 불행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비 효과가 돼서 언젠가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의 선택만 한다고 인생이 편안하다는 보장이 없으니 조금 걱정이 돼도 일단 흘러가게 둬보자. 좋은 의미로 거창하죠. 영화를. 네. 저는 선택 요즘 뭐 밥 먹을 때 뭐 고르는 게 어렵다, 나 선택 장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선택 장애라는 말을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안 쓰게 됐는데 일단은 그 선택 장애라는 말이 뭐 장애를 비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장애라고 단정짓는 순간 진짜로 못 고르게 되거든요. 그냥 저는 선택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는 좀 힘들게라도 해낼 수 있는 느낌인데 나는 선택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단정. 말로 한정짓게 네, 되는. 그래서 더 못 고르게 되는 게 있기도 하고. 저는 항상 뭐 친구들이랑 고를 때 못 고르고 있으면 제가 고르거든요. 어차피 뭘 골라도 똑같아요. 사실 맞죠. 밥 먹는 거 뭐 고른다 죽겠습니까? 막상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없는 거 팔겠어요. 그냥 한 번쯤은 던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택 장애를 겪지 마시고 선택을 던져버리세요. 반성하게 되네요. 정말 인생사 모른다고. 그게 다 강박이잖아요. 이 선택을 하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많이 어떻게 안 되잖아요. 크게 막 인생을 바꿀 정도로 이게 뭐 사실 시험 보는데도 문제 답을
고치는 마당에 그걸로 뭐 인생이 결정된다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당락이 결정되고 이런 경우는 없고 사실 본인의 그렇죠.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죠. 그게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쁜 방향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차피 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기도 하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도 조금 부담감이 줄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다시 봤고요. 네. 영화 날씨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사실 걱정이 좀 됐어요. 이건 너무 또 재미없게 영화 고른 거 아닐까라고 비판을 뭐 이번에도 네. 제가 볼 때 이번에도 까방권 영화 가져오셨고 근데 이유를 되게 잘 붙였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신 게 선택. 보여서 조금 봐드립니다. 뭐야? 참작해서 네. 오랜만에 맑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설리님은 뭐 흐림일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네. 이유가 없다. 근데 이게 저도 날씨를 말하기가 애매한 게 뭐 맑음 아니면 흐림 이렇게 말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이유를 맑음 붙여야 흐림으로 되는지. 해주세요. 그러면 맑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맑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잘 고른 걸로. 근데 이거 영화를 고를 때 자화자찬으로 이거를 선택지 속 고민하는 그대를 위해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고른 게 아니라 네. 그냥 영화를 선택하고 저도 이유를 만든 느낌. 그렇죠, 대부분. 근데 영화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뭔가 배우는 게 이게 이 주제와 연관을 지으면서 더 생각이 나아간 부분도 있어서 저도 그래요. 저도 김시표류기를 다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선택과도 연관 지으면서 네. 선택.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선택지 속 고민하는 그대를 위해 라는 주제로 영화를 추천드려봤고요. 추천드리기 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 우리가 제일 먼저 힘들었어. 영화가 너무 많아. 항상 우리는 고를 때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뭐 행복한 고민이죠. 볼 게 많다는 건. 뭐 그렇네. 라디오에서 또 준비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네. 사실 계속 하니까 이게 뭐 하루만 딱 하는 무슨 발표 같은 게 아니라 계속 이 날씨네마를 하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 다음에 선택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있고 좋은 건 많으니까 내가 못 본 걸 또 보고 선택하면 되지. 그것도 또 재미예요. 긍정적인 내가 싫은 것도 보는 게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 아직까지는 싫은 거 없었는데 네.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고른 슬럼독 밀리네요. 봐봐요. 일단 아무거나 선정하고 흘러가게 두면 편해요. 나 마이크 키면 무슨 소리라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제 선정할 때 반쯤은 예능식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나는 영화 아무거나 정하고 이유만 잘 붙이면 재밌겠다 하는데 다들 너무 진지하시길래 네. 무조건 이 주제가 영화에서 나와야 돼, 중요하게 나와야 돼 하니까 불안했는데 저는 엇나가서 대충 골랐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대충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면 다들 또 같은 비슷한 영화 고르게 되고 하니까 재미도 없게 되고. 설림님 꽤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고를 많이 때. 했는데 그냥 쉽게 찾기로 했어요. 밥 먹다가 뭐 보지 하다가 그래 이거다 하고 그냥 선택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할수록 좋은 대답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망고의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처음 찍은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영화를 엮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올 때도 있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좀 놓았으면 좋겠다. 저도 포함해서 제가 힘들어서 이 주제를 고르긴 한 거지만 그럼 흘러가게 냅두는 게 낫다. 이번에 그게 괜찮은 나름 보편적인 주제를 던지시면서 전 다음이 기대돼요. 어떤 주제에서 어떤 주제를 던져주실까? 너무 기대된다. 저 사실 다음부터 주제를 고르는데 좀 편하라고 이 주제를 고른 것도 있는데 본인의 기대치를 낮췄다. 다들 그렇게 또 되게 지능범이라니까요. 부담감을 그래서 결론은 아무거나 선택하고 이유만 그럴듯하게 붙이면 된다. 네. 정당화하는 거지 정당화. 뭐 배우 특집이나 감독 특집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건 괜찮죠. 저번에 내쳐진 주제를 해도 되고요. 제가 선택했던 뭐죠? 뭐 보기가 싫었는데 그런 영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보기 싫었는데 뭐 억지로 봤던 영화 이런 거라든지. 저는 이미 했어요. 키싱부스. 저 그거 보기 싫었어요. 너무 하시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많죠. 이거 하면 보기 싫어도 근데 봐야 되니까. 영화 선정하는 사람이 갑이야. 꼬마 하지 말던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근데 결과의 이유만 붙이는 게 제일 속 편한 거긴 하니까. 네.
다음번에 영화 선정하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걸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